저는 15대 국회에 잠깐 일을 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간단한 국민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정면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초청인이신 오세훈 의원님께서 초청 인사의 말씀과 간단한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이제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용인하고 성남에 그렇게 많은 우리 회원이 계신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번 연말이 돼가지고 한번 옆에 계신 우리 동료들끼리 한번 만나는 게 어떠든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본부에서 명단을 가져보니까는 성남에 46명 그리고 용인에 46명 그래서 92명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있으면 한번 모여서 인사도 할 겸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착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은 저 판교의 동사무소에 시의원이 찾아와서 22살 먹은 직원한테 자기 알아보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왔어요. 난 성남시에서 칠선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 부의장을 해도 나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또 오른쪽을 보니까 수지에서는 또 시의원이 백화점에 가서 마프라 도둑질을 하다가 또 걸렸어요. 그리고 수지가 아니라 용인에서는 경전철인가 뭔가 해가지고 시민들이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남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이대엽 씨가 8년을 했기 때문에 16년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 다 형무소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용인 시청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다고 그랬는데 신문에서 막 두들겨 맞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또 성남시에 있는 시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만은 한 당에서는 중앙당 공천을 하지 말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중앙당 공천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황낙주 의장이 집안에서 감금되고 이한동 부의장이 또 감금되고 복석 들어오고 해서 억지로 통과시키는 법입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던 거 그거 지금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좀 무슨 수를 해야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3월 달에 일본 나고야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따가 우리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인사말을 조금 길게 하고 일본 갔다 온 거는 저 사회 보시는 김희재 의원한테 좀 부탁을 하겠어요. 좀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일본 얘기는 김희재 의원이 다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그냥 밤낮 느낀 겁니다만은 어제 제가 오늘 뭐라고 인사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왜 너무 그 난리입니까? 오늘 여기 지금 민주당 계통에서 오신다고 저거 확약한 분이 네 분이 어제 밤새도록 자기들 말로 그래요. 싸먹고 흥분해가지고 잠을 잘못 자서 못 나온다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한나라당도 또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면 다 정치인한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하느라고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책임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 몇 분 안 계세요. 국회의원 중에 돈 번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 20%. 그 다음에 당권을 쥐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자기 꼬봉들 만들어가지고 요담 선거에 자기 파 만드느라고 돈 벌어두고 거기서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신문에도 그냥 원탕 몇 억 준 거예요. 뭐 저축은행이 어떻고 말이야 무슨 뭐가 어떻고. 그러니 이런 것을 갖다가 지방자치제에 반영되는 것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좀 고쳐보려고 애써 봤는데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잘못한 게 많은데 이게 관리에 넘어가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이니까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견제하고 동의하고.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장을 어떻게 뽑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쭉 국회의장이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는 이 대통령은 시리기시 자기가 시킨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한 3, 4대까지는 곽 누구신가? 잠깐 왔다 갔다 해. 여보, 당신 곽상훈 씨가 자기 실력으로 됐고, 그리고 거의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런데 우리 헌정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국회의장 임명할 때, 야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관례가 그런 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두지 씨가 의장 될 때 보면은 김영삼 그때 원내 총무를 지나서 집단 지도체제 최고위원이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유정회를 들어왔습니다만 전국구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장은 전국구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철성 씨가 그때 당선을 했는데 뭐 둘이 완탕 싸워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려 당에서 그 의견해서 나는 그거 찍지 못한다고 강경하시던 분이에요. 김영삼 씨가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되더니 자기 꼬봉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국구로 집어넣고 그것도 대통령을 시켜요. 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부의장 할 때 부의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텔레비를 보니까 의장의 김아무개, 부의장의 김아무개 결정됐대요. 의장 후보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전국구입니다. 그리고 김아무개 부의장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홍구 당대표를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여보, 나는 이번 이 인사 동의할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게
옳게 가도록 좀 노력을 해봤나 이거 반성하는 데서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는데 먹히지가 안 되는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구 당 총재가 그 대통령이 그 결정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내가 못하겠어. 대통령한테서 그러시오. 오세훈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뭐 투표해서 내가 질문할 수 없지만 난 반대할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영구 총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대통령 어저께 뵙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오세훈이 부의장을 이번에 한번 시켜주면 어떻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영구 대표가 저한테 좀 꾹 참고 부의장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이영구 대표한테. 여보 당신 나 무시하는 거요? 내가 부의장 한다고 전국구 김영삼 대통령이 전에 주장한 대로 국회의장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내가 부의장 하려고 그런 거요. 그러고 화를 냈더니 가서 다시 안 된다고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와가지고 없어요. 내가 이거 깜빡 까먹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번만 봐주소. 그때 제 기분에는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임명을 하십니까? 거기다가 전국구를 백두진 의장 전국구라고 반대하신 거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도 좀 말 막 하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저도 조심해요.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박사 전화 끊지 마소. 내가 전화 끊을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러지 말고 요 다음에 내가 은혜 갚을 테니까 이번에 꼭 부의장을 좀 맡아서 해주시오. 근데 그걸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장도 임명하시고 부의장도 임명하시는 겁니까 하고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팔자에 없는 국회 부의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그 후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 헌정의 회원 가운데 발선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서전을 쓰는데 지금 제가 그런 걸 좀 검토해보니까 발선을 했는데 4번이 전국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2번을 국회의장을 했어요. 근데 4번 전국구였는데 누가 그때 총재가 누가 따져보니까 6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구를 뽑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뽑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뽑아서 국회의장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을 떠나서 따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당하고 반대되는 당에 협조해 가지고 한나라당 후보가 30만 표를 줬는데 그 사람이 끌고 나가서 만드는 이인재가 얻은 게 300만 표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공로로 김대중 씨가 그 사람을 또 전국구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당 저당 조소대기에서 국무총리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출신인데 이 헌정의 회원이니까 이게 좀 알아두십시오. 지금 며칠 전에 헌정의 회장에 입후보하겠다고 해가지고 기사를 채용하고 선거운동을 막 부탁했더니 1월 10일 날 저 제주도 놀러 가는데 안 되겠네. 내가 이틀 여기 해야겠네.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금 여러 장을 생전 그렇게 찍어보죠. 여러 장을 1000장을 찍었어요. 우리 헌정의 회원들 돌리려고. 제가 입후보를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입후보 왜 하려고 그랬냐면요. 양정규 회장이 타계오고 나서 모교상 여기 꽃이 와 있네. 저분이 지금 대행을 하는데 저는 헌정의 회장 생각도 안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제가 제일
아까 그 국회의장 두 번은 사람이 난 제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정회 회장으로 나온대요. 근데 헌정회에 뭐 이렇게 만나고 보면 무슨 뭐 서로들 추잡한 일 있는 거 다 알고 그러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 일일이 따지면 뭡니까? 안 하는데 우리 헌정회 회장은 좀 떳떳한 사람을 나 찍어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온다면은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헌정회 나간다고 발표를 하고 여기 계신 몇 분한테도 전화를 걸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근데 제가 나가서 질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이길 가능성도 많이 있겠대요. 왜냐면 헌정회 회원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아니니까 오세영이하고 그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내가 표갖고 나오겠지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승무원이 꼬리를 내리셨어요. 또 입부 안 하신대요. 그런데 그분 나가고 나니까 지금 또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뛰고 있는데 세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합 붙어가지고 헌정에 뭐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지고 쉽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후보자의 한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 그 총리하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사람 아니면은 절대로 나 헌정회 회장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내가 나가면은 오선배 양보하시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얼굴 내밀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니까 양보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사 사흘 쓰고 그만두고 연합당 지금 천장 찍어놓은 거죠. 어디다 돌릴지. 아마 헌정회 회원한테 그냥 돌려도 괜찮겠죠. 그리고 라바다르 회사에서 회장이 내 친구인데 거기 몇 월 며칠 만에 거기다가 선거운동을 하고 방계약하는 거 다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그렇게 오세영이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또 승승장구를 하면은 뭐 국회의원 그렇게 해먹어도 아마 사회에 나와서도 존경받고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저만 심한 사람 되고 이 전국을 바로잡는데 큰 공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김희재 의원한테 맡기고 제가 하기 싫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저께 하루에만 보더라도 여당 야당에서 있었던 그 혼란한 상태가 우리들이 최소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난 내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반성 못 시켰으니까 이 지방자치제법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는데 마음에 없는데 하도 야당하고 싸워서 말이야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양보해야 된다고 우리 당에서 그러해서 저도 그냥 그 쫓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국회의장 문제라든가 이당 저당 이 보수 저 보수 쫓아다니면서 국무총리한 사람들을 또 이 지방자치제법 같은 거 우리가 막지 못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같이 넘어가고 나는 국회의원 활동안에 뭐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정회 회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 말씀드릴 것은 헌정회 좀 잘 돼야 어디 가서 우리가 헌정회 회원이 되는데 그렇게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좀 칭찬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칭찬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잘못해서 칭찬을 받을 정도는 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러한 오늘 주제로 한 일은 우리가 좀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쉬시지 말고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셔야 되겠고 저기 지금 제가 이런데 열의가 있는 젊은 친구 몇 분하고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기자분들이 이게 지금 헌정에 취재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 이거 만들어서 여기서 아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이들이 많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여기 지역 체제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현역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의욕 때문에 씌워 부리는 거라고 많이 발목을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회 회원들이 설선수범해서 이걸 하면은 자기들이 무슨 이권에 상관해가지고 무슨 감투를 쓰려고 이거 한다고 생각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오셨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오선이가 누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장관 지낸 사람인데요. 여기 분당에 사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통화를 못하시는데 말은 못하는데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기회가 될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해서 얘기하면 지금 끄떡끄떡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부인에 알려주고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지구다에 가서 선거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바쁜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헌정지에서 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 의원이 얘기하는 지방자치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한 20여 명한테 지금 받아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나중에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만 하시려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중앙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또 저한테 그 말씀을 일본 같은 말씀을 하라고 해서 나중에 저는 준비는 없습니다만 잠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배성동 의원님과 최재근 의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성동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시간 전략과 효율적인 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분의 발표가 끝난 다음 질문과 토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동 의원님 발표를 해주시기. 고명하신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게 된 것은 이만큼 생각합니다. 이미 오세훈 부의장께서 큰 목소리로 흥분될 만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 조금 가라앉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실 때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잠이 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그런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있다가 지방자치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연관관계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의 그 베이스가 기본이 지방자치입니다. 서양에서 오늘날 잘 되고 있는 민주국가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지방의 생활 단위가 충실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집적을 이루어서 국가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은 정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도 아까 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류가 개화가 됐다 그럴까, 이 문화 생활을 한 것이 길게 잡으면 5,000년, 6,000년 되고, 짧게 잡으면 한 2,000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5,000년을 잡아도 좋고 2,000년을 잡아도 좋고 민주주의가 생활화된 것은 기껏해야 2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240년 중에서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것 같은 전면적인 참정권을, 투표권을 부여한 그러한 선거를 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192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90년 정도 된다고 보고 또 세계에 한 200개에 도달하는 많은 국가가 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봉건적이다. 봉건주의 사상을 버려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봉건제 국가를 충실히 한 나라일수록 민주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 그 봉건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지방자치의 하나의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나라들이 이제 봉건제를 했었는데 중국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독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봉건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 분권의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건국을 했느라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조그만 나라라고 그럴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런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로 국가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편인가 하면은 신라 시대는 역사 기록에는 그런 분석이 없습니다만 제 짐작에 어느 정도 지방자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하고도 경주라고 하는 그 아주 한쪽 구석에 그냥 수도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은 중앙 통제가 아니고 지방 분권적인 그러한 체제로 국가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 하면은 그 분권의 터전을 가진 제후라고 그럴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신라가 무너지게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고려 조선은 1000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 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면서 또 건국을 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선거권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국민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인 적이 없는 채 그냥 이슈에 투표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문명률도 높고 또 더구나 이게 정치적 의식이라고 그럴까 식견이라고 하면서 아주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짝대기 선거를 했습니다. 짝대기 선거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정당 이름이나 입후보한 사람의 이름을 외우기조차 IQ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투표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의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중앙에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가 민주정치일 겁니다. 민주주의일 겁니다. 근데 그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체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은 영국이 아주 실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국회, 의회의 주권이 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민한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주체란 말이죠. 그게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주권을 갖는 것이지. 물론 그전에는 왕이 주권을 가졌죠. 우리가 흔히 국민은 왕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그것은 혈기상학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5000년 동안에 제일 길게 이어져 왔던 체제가 군주 지배입니다. 왕이 지배하는 체제가 제일 오래됐고 그 왕의 지배 체제에 귀족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한 묶음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감이 없습니다. 서양의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본도 봉건제가 돼가지고 이 번체제로 돼서 이 지방의 제후들이 할거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그 중앙정권에 참여를 하는 길도 만들어주고 또 중앙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지방의 힘을 가진 체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것이 없이 지났는데 제가 20몇 년 됐습니다만 아까 그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것은 오 부의장께서 17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제5공화국 때 한 번은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아까 말씀하신 그 헌정회장에 입후보를 하고 있는 한 분이 그때 그 지방자치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를 이 지방자치제를 하기는 이르다. 늘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뭐 제1, 2 그 자유당 때 도의원, 시의원을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의회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쭉 안 되고 있다가 제3공화국에서 다시 그 지방 자치는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를 역시 5공화국에서 보류하겠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그 민정당이 거의 100만이 넘는 당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그걸 그냥 당원만 하라고 그럴 수 있는가? 그분들한테도 지방 단위에서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발언을 했더니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정찬 총무가 이건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을 유보하자. 그렇게 하고 가다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돼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데 뭐 저도 한 몫에 공을 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때에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지방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역대 정권이 지방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할까. 체제가 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음대로 뭔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지러운 일도 생기고 뭐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사람이 대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지방의회까지 인격자가 들어오려고 그렇게 기대를 못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따가 뭐 김희재 의원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구비한 경우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인격적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치 능력, 뭐 행정 능력, 입법 능력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재정 자립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김 의원님 철원시 같은 데는 30%, 철원군인가는 30%가 네, 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성남시는 아마 자립도가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것이 기본형으로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 말이죠.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정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해가지고 자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서 재정 자립도가 가령 100%가 되기는 어렵겠죠. 적어도 80% 정도의 선을 넣어가지고 그 정도에 도달해야만 자치로서 자치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청사 같은 거 짓는 거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된 경우도 있겠고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우리 주민의 경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막 그런 돈을 낭비하는 것을 오히려 덕분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민이 혹은 시민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나 중앙 통제를 가능하게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저도 북찬성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뭐 군의원이 있으면 그때는 면의회가 있었습니다. 10월에서 저희 부친께서 면의원도 하시고 했는데 보니까 그 면의원도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지금 같고 또 경북지사의 시인 조지원 씨의 뭐 사촌인가 조카 뭐 아니 사촌인가 조준영 씨가 도지사가 되시고 하는데 뭐 의회하고 싸우고 해서 지방자치제에 관한 그 강한 인상을 뭐 좋다는 인상을 별로 안 느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거 나서봤지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제 용인에 와서 살면서 지방선거 때가 되면 또 나가보면 투표지를 보면 뭐 그저 기호 1, 2 말고는 기호 1이든 2든 무슨 소리든 사람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누굴 찍어야 될지 안 찍을 수는 없고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투표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 그 선거제도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평소에 들었던 명망하든지 존경하는 무슨 사람인지 그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아무거나 찍어야 된다. 그러나 뭐 정당이 있으니까 정당 보고 찍는다 하는데 그 정당이 사람을 잘 골랐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당 공천자는 누가 정합니까? 뭐 지구당 여성당 현대위원이나 뭐 옛날에 지구당 위원장 요새는 뭐 당원 협의 회장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지전능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오히려 비상식이나 비정의의 대표자들이 전부 무슨 당원이 돼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시장 곳을 우습게 봅니다. 그건 우습게 보니까 가령 뭐 국회의원 지내신 분들 또는 그분들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고명하고 좀 상식도 있고 지식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마지막 결론은 제 내일은 제가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나오지만 경상북도 대구시지. 근데 이미 따로 분리돼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나 참 웃긴다. 서로 싸워요. 제가 경북고등학교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 시내에 경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일단 헷갈리고 그래서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 대구 경북을 다시 옛날처럼 합치자하는 게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만 해도 너무 많아요.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시내 구청 여러분들 서울시내 현역 때는 사셨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여의도에 출마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강남공인이다 무슨 동명도 요새는 모르겠으나 강북 구다 다 이거 지금만 내가 보는 서울시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넣게 만들지만은 그저 강북에 한 3개국 강남에 한 3개국에서 6개국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고 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구의원 수당까지. 그리고 지금 시골 군만 하더라도 합칠 때가 많습니다. 저 고향만 하더라도 인구 33,000입니다. 33,000에 온갖 기구가 다 있고 이물릴 수는 없고 발전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 무슨 공천제 없애고 구청 수를 대단이나 해서 확 줄이고 해서 비용이라도 줄여야 된다. 그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개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가 230만이고 지금 강화문화 시장은 2009년도에 중앙정치에서 5년 동안 5선을 한 중진의원입니다. 나이는 61살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이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이런 의식이 국민들 간에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장을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시장을 출마했을 때 자기들이 공약을 감세 1번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건 자기 정치 조직입니다만 시세를 10%를 감세를 하겠다. 75명의 시의원을 반으로 줄이겠다. 또 시장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시의원의 월급도 숫자뿐만 아니라 반으로 줄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자기 월급은 2,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3분의 1로 줄였는데 시의원 숫자나 시의원의 급여는 전혀 못 줄였습니다. 그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시의회를 일본은 그 시장이 시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는 결과 강화문화 시장은 75%의 시민의 지지로 당선이 되고 강화문화 시장이 주도한 감세 1번당에서 75명 시의원에 40명을 추천을 해서 28명이 돼서 제1당이 되고 제2당이 19명 제3당이 14명 그리고 지금 여당은 11명으로서 제4당으로 아주 수모를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고야시의 지방선거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은 바로 다음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에 당선된 시의원들이 당신의 공약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기 전 공약이지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감세를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에게 물어봤을 때 1년 이내는 해산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1당의 그 시의원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75%를 받은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그 공약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우리 지금도 두 분 의원님께서 발표가 계셨고 그 오세훈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자치 이대로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그 정서가 있는 것과 같이 일본에도 그런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힘이 아니고는 이런 시민이 운동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태를 개선하기 어렵다 하는 판단하에 그 가와무라 시장은 이런 했고 최근에 그 대판 시장은 42세 먹은 분이고 그 사람도 중앙에서 정치를 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시장에 당선을 해서 지금 나고야시보다 더 개혁적인 이런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고야시를 방문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 모습을 개선해 보느냐 하는 그런 한번 우리 모색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모임이 주선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방 정치 개혁도 문제지만 중앙 정치에 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아마 앞으로 그 수상물망에도 오르고 그런 분인 모양입니다. 그분은 그 나고야시가 한 400년 됐는데 자기 그 가문이 400년 동안 나고야시에서 쭉 사는 분이고 그 가문적인 그런 그 지역적 기반이 두텁고 또 가와무라 상사라는 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치적인 야심이 대단히 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는 아까 오세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순수한 충정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그 충정에서 이렇게 지나칠 수 없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욕심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와무라 시장보다도 더 큰 힘을 시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와무라 시장을 공격하는 분들은 기존 정치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고 한다 하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취지에 오늘 모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 과정에서 더 추가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나 하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이 안 되고 95년도에 일제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시작이 돼서 벌써 그게 17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제를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한다면 그 과제는 한두 개로 끝날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계층구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복지 수요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제도로까지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근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연구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행정연구원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방자치 문제에 관해서 몇 편의 글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한두 시간에 얘기될 중구난방으로 얘기될 일도 아니고 조금 그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기왕 오세훈 부의장이 지방자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싶다면 과제별로 이런 모임이나 혹은 세미나나 혹은 연구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총론적으로 진행이 돼서는 대단히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제를
한반도에서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 제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막지 못한 것 또한 국민 또 여기 계신 우리들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배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정 자립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있으니까 인사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간국 사업 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말 부정부패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두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17년을 분석해보면서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세제개혁위원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제 주변에서는 국세청하고 인연을 끊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열심히 내지만은 그 세금이 정말 정확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정말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가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그렇습니다. 좀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젊은 피 수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와서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고견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가장 어려워서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너무 없어 세상에.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그 걱정과 고뇌를 이제 은퇴를 하셔서 즐기셔야 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의 현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서 엄청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님들 봤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저기 오늘 배 선배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아까 재정 자립도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많은 조세지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괜찮습니다만 경기도나 이 31개 시군 같은 경우는 주요 지방 재원 자체가 취등록세입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손만 대는 이 취등록세 손을 대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잘못되다고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이 하나의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공천을 주는 강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시의회에서 대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이 되어지고